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5월 22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얼마 전에 5월 7일 한 3주 됐네요 벌써. 예, 2, 3주 됐네요. 있었던 인도와 파키스탄의 대규모 공중전, 공중에 동시에 했던 양측의 기체 수가 뭐 120에서 140대 정도 됐다는 거죠. 거기서 라팔 세대를 포함해서 인도군이 패배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그런 파키스탄 주장에 대해서 인도가 반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전 세계 공군이 과거에도 뭐 중동전에서 대규모 200대 정도가 동원된 보니까 뭐 이스라엘하고 시리아가 동원된 그런 전투가 있었지만, 지금 현용하는 기체와 현용하는 무기 체계를 가진 현대적 공중전이 발생했기 때문에 각국의 공군과 관련 기관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이 사안을 분석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몇 가지 추가 정보를 좀 확보했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식의 입장을, 방향성을 가지고 볼 건지, 보고 있는지에 대한 민간인 수준의 어떤 뭐랄까 이해폭을 좀 넓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 공중전이 상당히 다채롭게 벌어지는구나. 2차 세계대전 때처럼 소위 말하는 그 도그 파이팅 1대1로 오케이 목장의 결투식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공군 전력의 균형이라는 게 어디서 와야 되는지, 뭐 여태까지 보면 기체가 우선이고, 그 다음 무장, 그 다음 센서 체계죠. 레이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제목에서 넣은 것은 공중조기 경보기 같은 시스템입니다. 향후는 적에도 인공위성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네트워크 전장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링크, 내가 확보한 정보 그리고 다른 기체가 확보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동 대응합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같은 이제 여기서 사람이 조종사가 빠지게 되면 이제 드론 작전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무인 쪽으로 가는 거하고.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제가 이해한 선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건 파키스탄 측에서 공개한 공식 자료입니다. 그들이 브리핑한 내용이에요. 뭐 이게 보면 세세하게 따지자면은 뭐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주제하고는 좀 무관한 것이고, 일단 파키스탄 공군이 공개한 자료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인도가 반박하지 않았다는 거. 자, 오른쪽에 보면은 양측의 기체들이 서로 국경선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즉, 이 말은 격추된 인도 공군의 비행기들은 다 인도 영공에서 미사일을 맞았고, PL-15, 예, 중국제죠. 역시 중국 기체에 장착된 중국 기체인 J-10C에서 발사된 것이죠. 전부 다 인도 땅에다 추락을 했어요. 파키스탄 공군도 인도 땅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기초 정보를 한번 볼까요? 이러한 꾸러미로 패키지로 왔다. 인도 공군이 동시에 이렇게 했는지 순차적으로 했는지, 아마 순차적으로 해서 최대치가 이 정도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렇게 많은 공격을 한 것은 주 목적은 뭐냐면은 인도가 생각하는 테러 분자들의 소재지를 폭격한 거예요. 폭격 위주로 했고, 여러 가지 기체가 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공대공 전용 호위 기체도 있었을 것이고, 상대방의 레이더를 제밍하기 위한 전자전기도 사실은 갔었어야 된다. 이런 것부터가 이제 우리 민간인들이 잘 생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구성으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서 미국 항공모함에서 이륙해서 내륙을 타격할 때 잠재적인 적에 이런 구성이 갖춰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전기, 폭격기, 전투기, 또 아니면 같은 기체라도 폭격용 무장, 공대공용 무장,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네. 자, 그렇게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당했다. 이게 왜 이러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인도는 마땅히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파키스탄이 약간 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예상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인도가 상당히 그런 면에서도 인도가 이렇게 일방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그들이 상당히 파키스탄을 무시했다.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3,400km라고 글이 파키스탄 지금 전투가 주로 벌어졌던 지역에 파키스탄이 아래로 길쭉한데 그쪽에 양쪽 국경선을 사이에 그립니다. 즉, 파키스탄은 우리나라보다 커요. 네. 자, 크고 왼쪽 300자 밑에 보시면은 프로펠러 비행기가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 점선으로 아래로 왕복하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파키스탄 자료입니다. 이게 공중 조기 경계 경보기로 보이거든요. 이것이 이번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건 가능성이죠. 근데 되게 그럴 법한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전력 방향하고 맞고 세계의 강한 공군들도 다 이런 방식으로 채용이 되어 있어요. 즉 공중 조기 경보기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북한도 최근에 하나 선보였죠. 우리는 국산을 하고 있고. 자, 그런 것도 하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인도 쪽에는 조기 경보기가 안 보여요.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조기 경보기가 없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것을 좀 쉽게 봤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기술적인 운용이라는 면에서 인도 공군이 실수를 많이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민간인 차원의 생각입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은 폭격이 여러 군데씩 이루어졌어요. 자, 제가 노란 동그라미를 친 곳이 이슬라마바드고, 이슬라마바드는 파키스탄의 수도고, 인도가 상당히 가까워요. 자, 그 주변에도 이게 보이시는 게 하얀 직사각형 안에 있는 게 폭격이 발생한 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제일 밑에 있는 바하와푸르 지역에는 5번의 폭격이 있었다, 이런 류예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잔해를 봤을 때 프랑스제 스칼프 미사일, 우리로 치자면 타우루스 미사일 같은 거에 잔해도 발견되고 있고, 브라모스 램제 기반의 초음속 미사일도 지금 활용된 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요 목표인데, 이걸 하면서 파키스탄 공군이 반격을 안 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모든 공격도 장거리 미사일로서 다 인도 국경 안에서 해결한 것입니다. 그럼 이게 분명히 상대방 요격기가 떴을 때 그걸 요격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기체들이 수없이 많았을 텐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했느냐, 이거거든요. 자, 보면 이제 SU-30 러시아제죠. 이거가 지금 브라모스 미사일을 장착한 모습이에요. 이 브라모스 미사일은 덩치가 엄청 큽니다, 여러분. 엄청 커요. 그래서 이런 대형 기체, 우리로 따지면 F-15급이죠. 거기 한 대가 장착이 되는 건데,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기체는 아마 인도에서는 이 기체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SU-30 기체는 폭격기로 주로 사용됐다, 이렇게 짐작을 해본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자, 그러면 제가 왜 여기서 브라모스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추가로 하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한 2, 3년 전에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공개를 했어요. 램제 기반에. 미국한테 보여준 거였죠. 그때가 21년 정도였는데, 그것을 항공기용으로 개조를 하기 위해서 몇 년간 고생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항공기용으로 하기 위해서. 항공기용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론 우리도 F-15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크게 만들어가지고 대함 미사일을 그냥 비행기에 장착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었던 거죠. 우리는 지금 타우루스도 국산화 시키면서 길이를 몇십 센치 줄여요. 딱.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KF-21의 향후 내부 무장창에 넣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만큼 30cm 정도 줄이는 걸로 제 계획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브라모스의 항공기 탑재형 대함 미사일이죠. 그러니까 이 대함 미사일 하나 개발하면은 함정에서도 구축하면 호위함에서 발사해야 되고, 비행기에서도 발사해야 되고, 잠수함에서도 발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4m 남짓, 4m보다 조금 넘는 수준으로 줄여야 돼요. 그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패를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는 그런 선택을 했죠. 이것은 일단 이런 용도로는 타우루스는 적절치가 못해요. 타우루스는 비밀스럽게 몰래 제공 비행을 하면서 타격하는 순항 미사일이거든요, 아음 속에.
근데 방공망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저게 함정을 군함을 공격할 때는 그 속도가 너무 늦어서 안 돼요. 그래서 초음속 미사일로 공대함 미사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한국판 브라모스, 야혼트죠, 러시아판 이름으로는 그걸 잡게 하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공대함 미사일은, 즉 향후 KF-21의 내부 무장청에서 발사하는 대지 미사일도 있고 대함 미사일도 있고 또 대레이더 미사일도 있고 사거리 500km 이상이 나와야 줘야 되는, 그것은 램제 기반으로 간다. 그 기술은 우리가 이미 램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좋고, 마침 미티어 공대공 중거리 미사일을 수입하면서 기술 도입이 됐다.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 소형화가 마침내 가능해졌다. 야혼트 방식은 안 된다. 그래서 덕티드 램제 방식으로 바꿔서 우리는 이런 대함 미사일을 만들려고 한다. 초음속, 소형화시켜서. 자, KF-21은 이만큼 대형 기체가 아니에요. 그 내부 무장청에 들어간다. 자, 이것은 대단한 목표라고 봅니다. 자, 이런 걸 짐작할 수가 있고, 자, 이 데이터도 소중하죠. 인도 공군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기종과 위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일 위에 게 읽어드릴게요. 미그 29고 추락 지점이 또는 피격당한 지점이 국경에서 15km, 두 번째는 SU-30, 좀 전에 보신 거죠. 국경에서 46km, 세 번째 위에서 라팔, 국경에서 98km. 자, 이게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봐요. 이것은 뭐에 의미가 있느냐? PL-15 중국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에 대한 짐작이 돼요. 최소 100km는 된다는 거잖아요. 즉 최대 사거리에서 맞았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 라팔은 13km 국경에서, 마지막 라팔 제일 밑에 거 43km에서 맞았어요. 이런 건 상당히 어디서 보기 어려운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흘러나온 정보를 가지고 제가 이 인용을 한 빈코프에서 취합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만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PL-15E, 즉 수출형이죠. E는 그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최장거리 미사일이고, 중국이 이 미사일을 개발할 때는 미국의 F-22 랩터나 F-35를 맞추기 위해서 개발한 미사일이거든요. 일단 사거리가 길면 길수록 좋다. 당연하죠. 그래서 수출용 버전이 아닌 중국 내부 버전은 200에서 300km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추진 방식은 듀얼 펄스로 간다. 듀얼 펄스라는 것은 한 단의 로켓을 두 단으로 나눠 쓰는 셈이에요. 그래서 추력이 두 번 발생한다. 그래서 사거리를 최대로 늘리는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LSM 같은 것도 듀얼 펄스가 들어갑니다. 아마 미국의 암남도 개발된 지가 오래돼서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데 최신형은 아마 듀얼 펄스를 추구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고는 사거리를 늘릴 수가 없거든요. 이 방식으로는. 또한 두 번 출력을 함으로써 마지막에 돌입 속도를 상당히 높일 수가 있다. 최대 사거리가 아닌 다음에는. 또한 상대방 기체랑 가까워졌을 때 상대방 기체가 회피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감소시킨다. 왜? 내 자세가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출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따라가기도 좋다. 한두 번 정도는. 그거 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 추정은 수출형은 사거리가 145km로 나와요. 이것은 뭐냐? 크기는 같은 걸로 보입니다. 이것은 듀얼 펄스 로켓이 아니고 기존의 로켓 방식이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소위 암남, 우리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암남의 D형이 있습니다. 최신형이. 거의 최신형이라고 봐지거든요. C형과 D형이 지금 제일 많이 쓰이는데, 그 D형의 사거리가 이 정도 돼요. 145km 정도. 듀얼 펄스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암남, D형도. 그래서 그 급에 나왔다. 이렇게 봐지는 거고, 여기서 200km를 넘어간다는 것은 듀얼 펄스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또 여기서 오늘 주제와 관련지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은 이제 일반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양방향 데이터 링크를 가지고 있어요. 양방향 데이터 링크를. 이것은 뭐냐면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당연히 비행기를 발사한 기체에서 데이터 링크를 당연히 받죠.
그게 뭐 GPS를 주로 통해서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발사한 기체 입장에서는 미사일의 위치가 파악이 되고 적기의 위치가 파악이 돼요. 둘 다. 나를 레이더를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간격을 자꾸 좁혀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방향 데이터 링크예요. 내가 미사일에다가 정보를 보내주는 거예요. 미사일의 자체 탐색기가 딱 켜지기 전까지는. 근데 양방향이라 하면 무슨 말인고 하니, 뒤에서 멀리서 레이더 100km 이상 떨어진 장소잖아요. 조그만 미사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건 스텔스성이 강조돼요. 최신 미사일들은 상대방의 눈에 잘 안 띄려고. 그래서 미사일 스스로가 자기 위치를 정확히 계산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먼저. 그 다음 그 정보를 갖다가 내 기체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방향, 쌍방향 데이터 링크예요. 이래 되면은 내 기체 미사일의 위치가 훨씬 더 정교하게 파악이 되고 상대방한테 훨씬 더 정확하게 다가설 수 있게 해준다. 자, 이런 부분이 최신 미사일에 다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국산화하고 있는 미티어의 국산화 버전에도 이게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들어가는 미사일의 시크는 제가 봤을 때는 KA 밴드, 즉 미사일에서 쓰는 것 중에서는 뭐 이런 급의 미사일을 쓰는 것 중에서는 거의 제일 정밀한 겁니다. 물론 밀리미터파 레이더가 또 있긴 하지만 그것은 이런 용도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적기 앞에 몇십 킬로 앞에서는 이게 켜져야 되거든요. 근데 밀리미터파 레이더는 그 정도로 가게 되면은 이게 탐색거리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헬기나 공군기에서 지상에 저 기갑 차량 같은 것들을 타격할 때, 정밀하게 타격할 때 활용하는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KA 밴드면은 레이더 탐색기로 공군에서 공대공용으로 쓰는 데서는 제일 정밀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A사 방식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 A사 방식이 되면은 내가 주파수를 더 쉽게 용이하게 바꿀 수 있어요. 또 상대방이나 어떤 전파를 나한테 발사하면 그걸 찾아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제밍에 강해요. 그렇죠? 그런 레이더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데이터 링크를 이용해서. 최대한 늦은 순간까지 내 레이더를 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요즘 뭐 다른 대한 미사일 같은 데서 요즘 주로 반영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나를 숨기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찾기 위해서 레이더를 켜면 상대방이 나를 찾기가 쉬워요. 물론 그것도 A사가 되면 상대방이 좀 더 어려워요. 왜? 내가 주파수를 계속 바꿀 테니까. 상대방이 제일 어려워하는 주파수를 골라서 쏘면서 살을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최신의 기종들을 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번에 상황에 봐서는 이 레이더를 끄지 않았느냐, 데이터 링크로 최후의 순간까지 몰고 가지 않았느냐, 조정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상대방 인도 기체들이 이 미사일이 온다는 것을 몰랐다, 이렇게 봐진다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로 이 라팔의 문제는, 라팔에 들어가는 이 레이더가 A사 레이더이긴 한데 그 정폭 소자가 갈륨 비소 소자입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질화 갈륨보다 약 2분의 1 정도 출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10배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2배 이상 정도. 자, 그리고 2013년부터 장착됐고 그 당시에는 표준 레이더입니다. 그 당시에는 A사만 해도 대단했을 시절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F-16이나 F-15도 지금 라팔에 달린 이 정도 레이더급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레이더가 이제 A사 레이더로 바뀌는 과정이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갈륨 비소 기반이고 소자의 수가 800여 개입니다. 자, 우리 KF-21은 질화 갈륨 최고의 소자를 쓰고 있고 소자 수도 1100개가 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정폭 소자의 성능까지 고려를 하면은 성능은 2분의 1 최소한, 그리고 소자의 숫자도 2분의 1에 가까워요. 이러면은 성능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좀 보는 거예요. 탐지 성능이. 네. 자, 그래서 지금 스텔스성이 엄청나게 강조됐을 PL-15 미사일을 체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간접적인 정보들을 봤을 때 지금 보면은 뭐 라팔이 200 탐지 거리가 레이더가 250에서 300 뭐 이런 이야기를 또 가끔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데 외국 쪽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만큼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국내 KF-21이나 LIG에서 개발했던
그 A사 레이더의 탐지 거리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두고 봤을 때 탐지 거리가 150에서 160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요. 네. 대신 중국 J10C는 A사 레이더가 들어간 걸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소개드릴 다른 내용들을 봤을 때 A사 기술이 상당 수준에 올랐었다. 미국에 뒤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F-35에 들어가는 소자도 갈륨 비소 소자입니다. F-22에 들어가는 소자도 갈륨 비소 소자입니다. F-22 같은 경우는 도움이 좀 크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그 소자의 숫자 자체는 KF-21보다 좀 많아요. 2000개가 좀 넘는 거예요. 근데 정폭 소자의 성능이 2분의 1 이하짜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레이더 종합적인 레이더 성능이 KF-21보다 못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중국의 기체는 최신 기체잖아요. 자, 이건 이제 전에도 이런 예측을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부분은 지금 파키스탄이 두 가지 종류의 공중 조기 경보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오늘 이번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게 JDK-03이라고 이거는 4대를 가지고 있고 중국에서 만든 겁니다. 2011년에 샀어요. 우리도 지금 미국제 조기 경보기를 피스아이인가요? 그 4대를 가지고 있죠. 예.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 위에 도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것을, 근데 꼭 도움 형태라고 해서 반드시 폐사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서방권을 보면은 저런 폐사 방식 시절에는 돔으로 하고 A사 방식으로 돼서 크기가 작아지면서는 그러니까 면 배열 비슷하게 기체에 딱 붙거든요. 소형이고 레이더 반사에도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이 기체 자체가, 비행기 기체 자체가 작아져요. 왜냐, 레이더가 무게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은 4발짜리고 이렇게 큰 기체는 아니지만 이것을 A사로 볼 수 있을까? 이런 것은 좀 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난 기사인데 한번 볼까요? 4월 3일에 난 기사예요. 아랍 쪽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 기사인지 처음 보는 뉴스이긴 한데 내용은 충실했습니다. 파키스탄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JDK 중국제 조기 경보기를 전부 다 성능 개량을 했다. 그게 4월달이에요. 금년 4월달. 그런데 이 사건은 5월달에 발생했잖아요. 예, 이거 파키스탄이 알고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전자전 성능을 개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몰랐던 조기 경보기잖아요. 경계 경보기잖아요. 그죠? 그 이름에서는 상당히 수비적이에요.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전자전 성능을 주로 개량했다고 되어 있어요. 상대방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드는 목적으로 쓴다. 중국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강력한 레이더가 있기 때문에 지상 레이더까지 먹통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만 잘 맞추면. 왜? 훨씬 큰 출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묘한 느낌을 주는 이제 기사지요. 그러면은 이번 일의 발생은 파키스탄의 어떤 주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유가 됐던 테러 사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준비를 하고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인도의 코를 납작하게 했다. 파키스탄이 이긴 전쟁이다. 그러면 휴전은 했지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도가 말린 거죠. 예, 너무 얕잡아봤다. 내지는 그런 조직력이 떨어진다. 네, 군사적으로. 자, 또한 파키스탄 공군은 우리 눈에도 익숙한 이 사브에 EDI를 9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확실히 A사 레이더입니다. 기체가 훨씬 작죠. 예, 레이더가 작아져서 그렇습니다. 전기도 덜 먹고, 그러니까 이런 기체에 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우리나라도 피스아이 4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마음에 안 들어 해요. 고장이 자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2차 사업을 할 때 입찰을 한 기체 중에 이 기체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 아덱스에 가선가 그 사브 담당자하고 이 기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안 됐죠. 우리가 이제 사브를 떨어뜨리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성능에 안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브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기술 이전에도 엄청나게 적극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브가 변변히 우리나라에 팔아먹은 무기가 없거든요. 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쭉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의 주적은 중국군을 주적으로 삼고 있어요. 전력 증강하는 방향을 봤을 때 남북 간의 군사력에서 필요한 사거리, 탐지거리 이거보다 훨씬 이상을 요구해요. 그래서 사브가 이해를 잘 못했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요구한 스펙에 안 맞는 부분이 뭐냐? 저는 탐지거리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브는 그런 탐지거리가 한국에서 왜 필요해? 북한을 상대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거든요. 그거 이야기 해줄 수 없잖아요. 안 돼, 우리는 이만큼 필요해. 그게 왜 필요해? 사는 사람 마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이것도 9대나 보유하고 있는데, 마침 이거는 기체의 성능이 공개가 돼 있어요. 중국제 기체는 성능이 공개가 돼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 이거보다는 괜찮을 거다. 왜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9대를 가지고 있고, 사브 거는 중국 거는 4대를 가지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4대 가지고 9대가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네. 자, 사브의 성능을 한번 볼까요? 이거가 상당히 유용하더라고요. 꼼꼼히 보니까 제가 화면을 키워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것을 사브 기체입니다. 우리한테 팔려고 했던 거. 그게 저게 공군기는 상당히 저공로 오든지 일반 고도로 오든지 간에 약 400km 이상에서도 저게 공군기를 잡을 수 있어요. 그게 동시에 몇 개를 잡을 수 있느냐, 몇 개를 추적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숫자는 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기체들 역할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적기를 400-500km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거 당연히 요즘은 다 복합적으로 쓰거든요. 우리 KF-21 레이더만 보더라도 공중, 지상, 해상 다 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A사 레이더의 장점이잖아요. 자, 함정 같은 경우는 약 300km다. 근데 함정은 해수면에 딱 붙어 있으니까 이 공면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덩치 크니까 더 멀리도 볼 수 있는데 지구 자체가 동그라니까 이 전파는 직진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안 잡힌다. 그래서 300km까지는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나의 고도랑 상관이 있겠죠. 그 다음 크루즈 미사일 같은 경우는 아주 낮게 날아잖아요. 기상이 딱 붙어서 그냥 나무 꼭대기 위로 싹싹싹 날아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은 200km 미만 정도로 가까이 와야지 잡힌다. 그럼 뭐 이해가 돼요. 레이더 성능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낮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재밌는 게 뭐냐면은 회색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 잘 안 보이시죠? 지상 레이더의 위치를 파악하는 글이에요. 지상 레이더가. 즉 지상 레이더가 나를 잡기 위해서 레이더를 켤 거잖아요. 그걸 잡을 수 있는 거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대충 한 250km까지 잡는다. 자, 이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공군이 진격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방공 미사일들이 레이더를 켜고 날 찾을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광역 방공 레이더가 또 켜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타격을 유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찰기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나는 무기는 없지만 타격을 유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거리가 한 250km 정도까지 된다. 자, 이건 여러분 어떻게 느끼셔야 되느냐면 레이더를 가지고 있을 때도 우리 여러 층으로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지금 이스라엘제 뭐 1000km 이상 가는 보는 레이더, 그 다음에 이제 국산 레이더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LSM 레이더가 또 있고, 그 밑에 가면은 또 천궁 레이더가 또 있어요. 이 여러 레이어로 하면서 껐다 켰다 하면서 상대방의 공격거리를 감안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차하면 우리 레이더를 끌 수도 있어요. 지상발사 대공 미사일도 네트워킹이 안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중앙통제소에서 너 위험하다, 너 천궁 거기 꺼, 대신 미사일은 발사해, 이쪽 유도는 이쪽에서 해줄게,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 거리가 중요한 겁니다, 상당히. 자, 그래서 러시아도 보면은 S-400이나 S-500에 들어가는 장거리 미사일들을 보면 사거리가 뭐 300에서 600km까지 나와요. 3, 4, 500까지 가거든. 600km짜리는 뭐 인공지능까지 떨어뜨린다는 거니까. 그거의 사거리가 왜 그렇게 돼 있느냐? 상대방 조기 경보기가 날 감지할 수 있는 그 바깥에서 상대방을 요격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 그림에 나오는 상대방의 탐지거리하고 내 미사일의 사거리, 또 내 지상 레이더에 망이 있겠죠. 망. 어쨌든 얘를 잡아야 되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잡는다. 이런 것들이 서로 견고하게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 LSM에 들어가는 지금 레이더 저기 미사일도 대항공기용은 지금 300km 이상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이런 비행기도 잡겠다는 거예요. 이런 비행기도 그들이 날 잡기 전에 내가 먼저 쏴서 개출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유용했다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중국 기체가 이야기한 거 제밍을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 제밍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쪽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었다, 인도 쪽에. 예. 그리고 미사일을 데이터 링크로 발사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제가 주장하는 대로 라팔이 가장 훌륭한 잘난 기종이니까 그쪽에서 제가 주장한 대로 탐지거리가 150에서 160이면은 파키스탄 기체들은 그 바깥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딱 그 접점에 있든지.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계산이 여기 들어갔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기체들은 다 빠졌다 뒤로. 딱 사거리 최장 사거리 안에 들어오면서 싹 발사만 하고 싹 빠졌다 전부 다 뒤로. 그럼 미사일 유도는 누가 하냐? 요런 조기 경보기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사일이 스텔스성으로 감지가 안 되는 상태로, 그리고 나는 레이더를 발신하지 않고 탐색기를 끈 상태로 가까이 접근했고 라팔은 그것을 몰랐다 오는 것을. 최프나 또 얘들이 갖고 있는 그 디코이 시스템 같은 게 전혀 작동을 못한 것 같거든요. 그럼 파키스탄이 주장하잖아요. 10대 이상 격추시킬 수 있었다 동시에. 그렇지만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서 맛보기 정도에서 끝냈다. 그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파키스탄 비행기들은 최대 사거리 내에 딱 들어와서 발사만 딱 하고 바로 기체를 돌려서 빠져나갔어요. 유도도 안 하고. 그 유도는 저 멀리 있는 몇백 킬로미터 뒤에 있는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공중조기 경보기들이 데이터 링크로 했다. 자, 이렇게 되면 네트워크 전장의 무서움을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공군기체들의 생존수를 엄청나게 올려주는 거예요. 자기들 전투기들이. 거기 공력이 안 머물러도 돼요. 자, 그러려면은, 자, 그런 조기 경보기가 없다, 데이터 링크가 없이 한다면은 내 기체는 상대방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인도 파키스탄이. 그럼 그 국경선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면서 내 미사일을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럼 나는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조기 경보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레이더 탐지거리 부분인데, 여기서 제가 참조한 이 빈코프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JTNC의 레이더가 훨씬 좋아 보이는 거 아닌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크다. 크면은 똑같은 X밴드니까 소자수가 많아진다. 즉, 라팔의 800 몇십 개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 1000개가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더 현대적이다. 그 말은 여기는 갈륨 비소고 저기는 질화 갈륨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요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기체와 기체 사이에 이 정도는 아니다. 물론 라팔의 탐지 거리 때문에 파키스탄 비행기들이 그 탐지되는 딱 바깥에서 미사일의 최장 사거리가 보장되는 그 지역까지만 접근했다. 마침 PL-15의 수출형의 사거리에도 들어왔다. 라팔이. 그러면 150km도 안 된다는 거예요. 라팔의 레이더 성능이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내 센스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내 미사일 사정거리가 얼만큼 되느냐가 얼마나 중요하지. 자, 그리고 이것은 여러 발 발사한 것 중에 안 맞은 거겠죠. 인도 내부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상에서 발견된 것인데 국경으로부터 90km 떨어진 쪽에서 발견된 게 있다고 해요. 예, 자, 그런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링크가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자체 탐색기를 오프할 수 있다. 충분히 우리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거죠. 그게 조기 경보기에서 데이터 링크를 해줬으면은, 저 기체는 뭐냐면은 발사만 하고 빠진 거예요. JTNC는 자기들이 상대방을 발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JTNC의 레이더가 라팔 레이더보다 좋은 게 달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어요. 뒤에 조기 경보가 있었으면 조기 경보기의 지시에 따라 그냥 움직이는 발사 기지 역할만 했을 수 있거든요. 네. 자, A4 레이더를 달고 있고 KA 밴드를 갖고 있을 것이다. 통상 보니까 적기 접근하기 한 30에서 50km 정도에서 이게
보통은 이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최소화될 수 있다. 아마 그걸 알 거예요. 상대방이 기체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얘들이 내 미사일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못했다는 여러분 바로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경보기에서. 그러면 더 가까이 다가갈 때까지 이 탐색기를 안 켰을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은 그런 걸로 보입니다. 자, 아까 A사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미사일은 F-35나 F-22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사가 반드시 돼야 되고 KA 밴드가 반드시 돼야 돼요. 훨씬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어야 되니까. 자, 이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번 데이터가 좋은 게 있더라고요. 좀 복잡하시겠지만 보시면은 암남 AIM 120의 C5 아마 주력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C하고 D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D가 더 신형이고 이거의 패턴을 한번 보세요. 위에 거하고 제일 위에 거하고 가운데 것만 이해를 하시면은 공대공 미사일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아시게 됩니다. 위에 거를 보시면은 이것은 고도예요. 미사일이 발사하고 나서 고도에 올라가죠. 고도가 올라가고 155mm 곡사포 쏘듯이 가요. 동력은 훨씬 전에 끊어져요. 동력은 한 10초 만에 끊어져요. 나머지 탄력으로 저 꼭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 꽂히는 거예요. 관성을 이용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이 뭘 보여주느냐. 동력이 속도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속도가 마하 4.4에서 4.5까지 최고 속도가 나와요. 그 시점은 뭐냐. 이 로켓이 10초까지 타는 동안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10초 지나면 로켓은 다 연료가 소진됐어요. 그럼 남은 힘을 가지고 꼭지점까지 올라가요. 끼역끼역. 그 다음 내리막을 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적기를 타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기한테 맞을 때쯤 되면 최대 사거리에서는 내 동력은 전혀 없어요. 내려가는 관성밖에 안 되고 여기 보면은 속도도 마하 1에서 1.5밖에 안 돼요. 대충. 그러면 상대방이 체프를 뿌리고 한 번만 방향을 틀면서 기동을 하고 도망을 가면은 이 미사일은 적기를 못 쫓아가요. 적기가 F번을 켜고 죽기 살기로 도망갈 거잖아요. 내 속도가 마하 1에서 1.5 정도도 채 안 되는데 최대 사거리에서는 한 번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지금 PL-50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최소한 램제 기반은 아니에요. 그래서 램제 기반보다는 약해요. 램제 기반은 뭐냐? 연료를 끌 수가 있어요. 도중에 필요가 없으면. 그리고 마지막까지 연료를 남겨요. 사거리에 맞춰서. 그럼 마지막에도 가속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급기동도 되지요. 더 효율적으로. 그래서 상대방 기체가 피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램제 기반의 현재 미티어가 최고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이런 뭐 미사일들이 중력 가속도를 뭐 15G, 20G, 20배까지 버틴다. 보통 사람이 타는 조종하는 비행기들은 아마 9G 정도가 최고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뭐 당연하죠. 사람이 안 탔으니까 훨씬 작고 방향 급하게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이 암남의 상황을 보시면 최종 단계 최대 사거리, 요번에 이제 인도 파키스탄의 교전처럼 최대 사거리 썼을 거잖아요. PL-15를. 그죠? 그리고 상대방이 이걸 알았다. 30에서 50km라는 거리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딱 켜면 상대방이 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제명이 문제 들어오겠죠. 그리고 나는 동력이 떨어져 있어요. 암남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15G, 20G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최종 단계에서는. 그냥 하늘에서 던지는 돌이에요. 툭 떨어지는 거예요. 15G, 20G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동력을 뽑을 수가 없어요. 적기는 고도를 확 돌면서 거꾸로 솟구치면서 도망을 갈 거잖아요. F번을 켜면서. 그거 못 쫓아가요. 네. 이 데이터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와 다른 게 미티어 기반, 램제 기반이다. 덕티드 램제 기반이다. 마지막까지 출력을 살려놓을 수가 있다. 자, 이 암남에 대해서 위키피디아 자료가 상당히 길어요. 이게 쭉 보면 어떤 내용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느냐면 제가 느낀 것은 영국 공군이 미티어를 선정하려고 했을 때, 미티어를 선정했을 때 램제 기반이라고 명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것을 생산했던 미국의 레이시온도 램제 기반을 만들어서 거기다 발을 담궜어요. 그런데 MBTA란다. 그 유럽 회사가 M으로 시작하죠.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회사 이름이 그게 미티어에 졌어요.
그러자 저 같으면은 세대가 바뀌는구나. 그때 바뀐 거예요. 10년도 훨씬 넘은 이야기예요. 이제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구나. 기존의 로켓 기반의 중거리 공대공과 램젯 기반의 공대공은 차원이 다르구나. 세대가 달라지는구나. 이것을 느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내 내수용을 위해서라도 그들 공군기의 전투력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최고의 공군이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기 위해서는 이 램젯 기반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PL-15한테도 대해서도 같은 로켓 기반이지만 미국의 암남의 최신형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보면 뒤늦게 여기에 대해서 자극을 받아서 부랴부랴 추가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 대상은 PL-15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미티어를 국산한다고 봤을 때 PL-15류의 사정거리가 우리의 목표일 거예요. 아마 200-300km가. 그러면 그것만 해소가 되면 나머지의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정말 회피하기 어려운 미사일이거든요. 미티어는. 중국도 어느 순간에서는 램젯 기반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텔스성 같은 건 무조건 중요한 거고 거의 스텔스 디자인에다가 스텔스 도료 다 발린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등장한 내용처럼 다른 정찰 자산을 이용한 우리나라 주변에는 정찰 자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번 위에 당연히 우리도 이제 조기 형부기가 있고 지상 레이더만 해도 충분해요. 중국 공군을 상대하는 데는 해상의 구축함과 호위함들도 있잖아요. 그게 데이터 링크로 연결된다고 해보세요. 향후 초저궤도 인공위성 실시간으로 항상 보고 있어요. 데이터 링크는 너무 많아요. 네, 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미국이 또 여러 분야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또 추격을 허용했다. 이 부분에서도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로 요즘 이제 많이 쓰이는 용어가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으시다면 회피 불능 구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적기가 도망갈 수 있는 부분. 딱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암남 같은 경우는 끝에 출력이 전혀 없어요. 회피 불능 구역이 제일 적다고 보시면 돼요. 자, 중국 내수형 PL-15이라면은 같은 사거리라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적기를 향해서 온다고 했을 때는 접근 속도가 암남보다 빠를 가능성이 높다. 회피 불가 구역이 조금 더 넓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미티어는 최상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것은 기본적인 설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램젯 기반과 로켓 기반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북한도 이런 게 지금 5월 18일 기사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했다. 푸틴이 러시아가 도와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이러면은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은 러시아의 최신 미사일급의 성능이 들어갔다. 이렇게 전제를 해야 돼요. PL-15 중국제 정도가 된다라고 대비하는 것이 합당하잖아요. 우리가 이에 대한 방어를 생각할 때. 그죠? 그게 우리 미티어 미사일이 개발하는 방향이거든요. 애써 무시하려는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근데 중국 무기에 대한 무시는 요번에 라파를 격추시키면서 사라졌잖아요. 북한에 대한 무기도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이제 미티어의 국산화 버전이 있죠. 이거는 미티어 사진입니다. 이게 가장 큰 거는 이게 왜 사거리가 높게 나올 수 있느냐는 부분은 이것도 동시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FKF-21에 덕티드 램젯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램젯 엔진이 사거리가 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는 이것이 이제 안에 거의 약간 젤 내지는 고체 형식의 연료가 있다가 바깥에 공기가 들어오면서 살짝 녹으면서 타요. 기체로 바뀌면서. 그러다 그걸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탄력 주행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로켓은 불이 한번 붙으면 못 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 더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로켓 엔진은 뭐냐면은 우주 공간에서 날아가거든요. 로켓 엔진은. 뭐냐면은 그 안에 연료와 산화제, 즉 산소가 같이 섞여 있어요. 즉 산소가 차지하는 분량이 상당히 커요. 로켓의 추진제의 공간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램젯으로 만들게 되면 램젯이 우주로 날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이 미티어 미사일이 우주로 날아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이것은 그 산화제로서 공기를 빨아서 쓰는 부분이 있어요. 바깥에서. 그래서 로켓 연료 안에 연료만 들어가면 돼. 연료만. 산화제가 들어갈 필요가 없이. 같은 공간이면은 훨씬 사거리가 멀리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껐다 켰다가 용이하다라는 부분. 즉 탄력 주행하다가 막판에 적기가 도망가면은 그것을 압도할 수 있는 이 미사일 기체가 미사일 몸체가 버틸 수 있는 한계, 그게 15G든지 20G든지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기체를 쫓아간다. 그럼 기체는 못 이기죠. 속도도 빠르겠죠. 훨씬 더 암남보다. 예, 이게 핵심이고, 좀 불리한 점이 있다 하면은 이런 이제 공기 흡입구가 바깥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텔스성에서는 좀 손해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 PL-15의 이번에 성과를 봤을 때 현재 미티어는 사거리 150km, 서방권은 최고 수준이에요. 암남도 최신의 인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중국제 PL-15 이번에 기체도 지금 확보가 됐죠. 떨어진 게 있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최소한 그거 이 동등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또 하나. 이것도 3월 달에 나왔던 기사죠. 북한이 조기 경보기를 배치했다. 배치가 아니라 개발했다. 어쨌거나 하늘 날린 걸 보여줬어요. 자, 요번에 활용, 이것이 파키스탄이 이 기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우리가 봤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북한의 공군의 운용 전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봐야 돼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그리고 그들이 지금 선보였던 그 미사일 체계들,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게 데이터 링크가 될 수 있다. 북한도 컴퓨터에 상당히 능한 거 여러분 아시죠? 해킹 제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방공 시스템도 이런 기체가 한 대 됐으니까 두 대, 세 대 들어가겠죠.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몇 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공망하고 공대공 미사일들도 이런 데이터 링크로 다 되겠다. 전장의 상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공군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즉 지금보다 상대하기가 버거워진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사실이라고 보고, 이런 기체가 뜨면 왜 이런 기체를 먼저 격추시키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러시아 같은 경우 S-400 시스템의 최장거리 미사일이 이런 미국의 이런 기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공 방어망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